2월 28일 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최초에 발발했을 때도 금값은 일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와 지금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GDP 대비 부채가 3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미국 GDP의 122%나 됩니다. 최근 사람들이 되팔러 올 정도로 금 매도세가 강했는데 실제 금 거래소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2월 달이죠. 2월 달까지는 사람들이 금을 정말 많이 팔러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을 팔러 나오는 그런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는 다 같이 많이 나오다가 또 안 나오실 때는 또 안 나오시다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최근에 소비자분들이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정도로 국제 시세에 민감하기도 하고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더 잘 예측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금값이 올라가면 또 누군가는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는 금값이 폭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매수와 매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향후 금 시세를 바라보는 좀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쟁 중임에도 금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1970년대와 어떤 유사점이 있나요? 이번에 2월 28일 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최초에 발발했을 때도 금값은 일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현재는 하락을 해서 횡보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 왜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와 지금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좀 많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과거에 1970년대 1차, 2차 오일 파동이 있을 때는 그때와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GDP 대비 부채가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파동이 생겼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거의 한 39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이 39조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미국 GDP의 122%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이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불 하던 유가가 현재는 이제 100불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에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국가 부채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의 금 가격 상승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한 2,500불이었던 가격이 1년 만에 한 5,000불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월 31일 날 역사적으로 큰 폭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금 선물에 강제 청산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선물에 투자가 되어 있던 자금들이 대거 강제 청산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1월 31일 날 5,500불까지 갔던 금 가격이 지금 한 4,700불까지 빠진 상황인데 작년 1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금 상승의 이 사이클은 사실은 굉장히 전례 없던 가격 상승이었고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가격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금 가격이 한 온스당 4,700불 선 정도 되거든요. 요게 언제 정도 가격이 되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산해서 과거로 이렇게 가본다면 요게 불과 작년 12월 달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가격이 현재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떠한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핵심 이슈는 이제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 휴전이나 종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향후의 금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중앙은행들의 탈달러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탈달러화를 시도했다. 그래서 2025년은 역대급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달러나 국채를 버리고 금으로 매수세를 전환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세계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의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변화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은 약세로 돌아서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는 이제 수익률이 뭐 10년물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 이제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금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매력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자금들이 이제 미국의 채권이나 달러 관련된 상품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현재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이제 금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달러 가치 약세가 지속되면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2026년도 상반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5월 15일 날 미국의 새로 부임하는 이제 연준 의장의 성향입니다. 이 사람이 케빈 워시라는 미국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성격을 띠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띠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찬성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향후 이제 금값과 은값,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케빈 워시의 어떤 성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케빈 워시가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케빈 워시의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케빈 워시가 만약에 매파적인 성향이면 금리를 아마 좀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대다수의 글로벌 불리시 은행들이 향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케빈 워시가 만약에 매파적인 성향을 띈다면 금리를 아마 좀 인상을 할 텐데, 인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져 있는 국가 부채, 이자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연간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1%만 올린다 하더라도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3천억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1970년대 5.1 파동 때와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가 급등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연준은 어떠한 금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인상할 것이냐는 가장 첫 번째 지표로는 이제 CPI 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CPI 지수가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보는 지수인데, CPI 지수가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인하할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지표가 되는데, 현재는 이제 유가가 급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케빈 워시 부임 이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수였는데, 현재로는 동결 아니면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느냐, 아니면 조기 종전이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큰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 가격, 은 가격이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나리오는 페드가 현재 미국의 금리를 3에서 5%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폭 인하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3.75%를 상한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2027년도에는 3.25%, 2028년도에는 3% 또는 한 2.75% 후반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 가격이 2026년도에는 연말까지 6,200불,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온수당 8,800불, 2028년도에는 온수당 10,000불이 넘어간다라는 게 이게 중론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현재 처해져 있는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 것이다. 이게 대다수의 이론이고, 시나리오로 가장 크게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가 하나 있냐면 사모 신용 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은행권들이 대출을 제약을 하게 되면서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은행이 아닌 기관들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는 게 이게 사모신용이거든요. 이게 현재 분석하기로 미국 사모신용의 규모가 최대 5조 달러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미국 연준에서 최대 5%대의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모신용 위기가 본격화되게 되어 있고, 사모신용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무려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모신용의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와 흡사한 그러한 이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이 온수당 2만 불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란전이 확전이 돼서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게 된다면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모신용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이 시장의 규모가 최대 5조 달러까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위기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엄청나게 큰 이제 경제적인 빅쇼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또 기폭제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금 가격을 지금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이란전이 확전이 돼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부채와 이러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석유 가격의 변동성이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나요? 유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현재 1,600원 하던 휘발유 가격이 지금 거의 뭐 최고 가격제 시행을 해도 2,000원 선이잖아요.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한 이제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1970년대 때의 유가의 급등은 그래도 국가 부채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폴 볼커처럼 금리를 20%씩 확 올려서 촉발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1970년대 폴 볼커 의장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국가 부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모 신용의 위기설이 같이 겹쳐지게 되면 미국 자국 내에 이제 중소업체들이 다 도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금을 매입하는 것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인 금이나 이런 원자재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 많은 무기들도 소진했고 사실은 실버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제조에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은 가격이 1kg 실버바 가격이 800만 원까지 갔던 가격이 지금 한 450만 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실버가 사용이 될 다양한 이제 많은 수요처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실버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이제 불가피한 구조라고 보는 것이고,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인류가 총 생산해 낼 수 있는 이 원자재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금은 대부분은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대부분 회수를 다 하거든요. 하지만 실버는 산업재로 사용이 되는데, 산업재로 투입이 된 이 실버는 재사용이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실버를 그대로 산업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추후에는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실버의 양이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버 가격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버가 1kg 실버바가 800만 원까지 갔던 이 가격이 최근에 한 450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하다 보니 기존의 실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버 가격이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그때 450만 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3개월간의 가격은 사실상 거품이다, 버블이다 보고 지금부터 다시 실버의 시간이 실버의 시계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궁극적으로 1kg 실버바가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얼마까지 간다 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처럼 충분히 실버바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수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ETF로 투자를 하시고, 현물이 좋으신 분들은 현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이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금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화폐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를 별로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1970년에 있었고 1930년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특정 시기마다 금이 정말 무섭게 오르거든요. 우리가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변동성이 낮아서 혹은 뭐 위기 때 올라서가 아닙니다. 예, 사실 변동성이 낮다고 보면은 낮는 건 맞아요. 모든 자산군들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대부분의 기간에서 좀 낮기는 한데, 근데 금이 오를 때는 막 20배가 넘게 오르기도 하고, 진짜 많이 오를 때는 막 100배, 막 그 다음에 역사를 좀 더 훨씬 더 긴 축에서 보면은 몇 조 배 상승을 하기도 해요. 이게 과연 변동성이 낮은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위기 때 오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10% 이상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이제 경기 침체 때는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1929년 대공황 때는, 그때는 금보이제여서 금가격이 안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금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은 가격을 보면 반토막이 났거든요. 은도 최소 30% 이상 하락을 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금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배워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위기 때 오르는 것도 아니야, 변동성이 낮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금을 왜 안전자산이라고 부를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시기 때 금 외에는 거의 나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그리고 지키는 걸 넘어서 보통 그 시기 때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다. 좀 많이 올라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위기 때 오르는 자산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달러잖아요. 위기가 아닌 시기에는 달러가 그냥 저냥 맨날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니까 거의 2배 오르죠. 그리고 이제 뭐 IMF 터지니까 2.5배가 그냥 단기간에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금도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그냥 저냥 있다가 그런 특정 시기,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그 시기 때 가격이 10배, 20배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사실 10배도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적게 올랐던 수준이 한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 20배 이상 상승을 하는 게 원래 좀 당연하다. 20배라는 건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 사이클이 10년 정도 오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금이라는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라고 하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 때 진짜 수십 배 올라가면서 나를 지켜주고 오히려 나에게 엄청나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최고의 안전 자산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텀이 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970년, 1930년 이럴 때 오다 보니까 1970년대인 사람도 그때 태어났으니까 이 시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전에 이제 뭐 1940년대 분이라던가 1970년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1950년대쯤 그 50년대 생이신 분들 이나 맞아, 1970년대에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빨리 떨어졌었지, 맞아, 그때 금가격이 막 20몇 개 폭등을 했었지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금이라는 자산을 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자산인지도 모르고 어떤 시기에 오르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잊고 살아서 그럴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넘어오죠. 지금 화폐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가 정말 많이 풀렸고 또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그 화폐가 풀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그냥 그 이자를 못 갚아서 또 다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 시기는 1970년대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고 1930년대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100년 중에 금이 상승했던 사이클들 중에서도 더 격렬한 상승장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고작 1970년대 수준의 금가격이 올랐던 게 20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사이클의 금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수준이냐면 대략 한 3, 4배 정도밖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전의 시대들을 못 봤다 보니까 뭐 제가 만약에 금이 앞으로 뭐 20배 이상 오를 겁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쟤는 뭐 금이 어떻게 20배로 오른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지금 같은 시기에 금이 20배 이상 안 올랐던 역사를 찾아보라고 하면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다 뒤져도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기라서 그렇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금은 전혀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금이 아예 없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요. 이제 투자의 대가인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아니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가 항상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 두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가 좋을 때는 위험자산,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 그러면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뭐 주식, 뭐 아니면 코인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안전자산인 뭐 달러, 그 다음에 뭐 굳이 금 안 투자해도 되잖아, 달러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이 경제가 좋고 나쁘고만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4계절이 있거든요. 경제가 좋은 때랑 나쁠 때랑,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때랑 낮아질 때랑, 이렇게 4개의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4계절이에요. 근데 이 계절이 좀 길어요.
우리는 1년 동안 4계절을 맞지만 이 경제는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4계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시기를 경험을 거의 안 해봤어요. 이게 물론 이제 특정 신흥국들 같은 국가 의 측면에서 보면 뭐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이런 국가들 보면은 그런 물가 상승을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사람들을 보면 인도 이런 국가들 보세요. 퍽하면은 화폐 가치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사람들이 뭘 자꾸 많이 사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뭘 가장 많이 사냐, 이런 것들을 보면 금을 많이 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신흥국 이제는 벗어났다고도 하지만 이 통화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흥국이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을 보더라도 그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 경제사분 면에서 여름 같은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안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 시기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보통 이제 그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한 50년에서 100년 이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근데 그런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고 지금이 사실은 그 시기라는 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시기랑 가장 비슷했던 1930년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요즘에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와, 부자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자고 그 다음에 이 중산층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1930년이 그래요. 지금이랑 양극화 지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야,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완전 극좌, 극우밖에 없어. 중간이 잘 없는 것 같아. 되게 특이하시죠? 1930년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남녀 갈등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1930년이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막 트럼프가 관세다 뭐다 하면서 막 서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막 다극화로 가는 이런 움직임 1930년이 그래요. 예,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중동에서 막 위기가 나고 1930년이 그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30년이 그렇습니다. 이 시기 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사실 근본 원인이 똑같아서 그런데 그게 바로 부채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와요.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 많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복지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뀝니다. 1930년은 그 직전까지만 보면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1970년에 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럼 표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부자들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이제 서민층에 몰려 있나요? 서민층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럼 서민층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복지를 늘려달라. 이 양극화의 사다리를 좀 좁혀달라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정치인을 좀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복지가 많아지고 이제 국가가 재정을 쓰는데 훨씬 더 가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체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소비의 주체가 있고 투자의 주체가 있어요. 근데 투자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체는 바로 가게거든요. 가게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건 가게들은 소비를 하고 그건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정학적인 문제, 왜냐하면 다극화로 된다는 건 지정학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어떤 원자재가 원래는 그냥 이 길 따라서 금방금방 오던 게 저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비용의 증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 간에 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옛날에는 저렴한 곳에서 원자재를 샀는데 이제는 좀 비싸더라도 동맹국에서 사거나 아니면 더 비싸더라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써요. 비용이 올라가죠. 이런 인플레이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되는 시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 왔고 그게 앞으로 벌어지면서 우리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그 대체로 물가가 좀 떨어지는 시기에 살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의 중요도를 잘 못 느꼈을 뿐인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그 시기를 안 살았다고 해서 그 시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긴 시계열을 보고 지금의 이런 패턴의 흐름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금을 보유한다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현실적인 범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산 배분이라는 건 포트폴리오 투자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자산 배분은 사실은 역사가 되게 길어요.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있고 수많은 기법들이 있고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 중에 대부분 금이 들어가요. 예, 대부분. 제가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금 안 보유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 그 특정 시기,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 전체 시기 동안 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원자재, 뭐 석유라도 사야 되는데 사실은 석유보다는 금이 좀 더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 추세도 되게 길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하기도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금을 꼭 담아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다 금을 담아두었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엿보면 어느 정도를 담아두고 있냐 대부분 7.5%에서 15% 정도 사이를 담아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게 가장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서는 좀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좀 대중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 전략이 금을 한 7.5% 원자재를 7.5% 정도 담고 있어요. 사실은 금이랑 원자재는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물가 상승하는 거에 대비한 이 포트폴리오가 대략 15%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도 되게 많이 이제 백테스트를 해봤고 지난 1940년부터 지금까지 주식, 부동산, 채권, 금 그리고 이제 물가 연동 채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자산군들을 담고 여러 가지 백테스트를 했을 때 지난 1940년이면 거의 한 80년? 85년 정도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금을 한 10% 정도 담았을 때 가장 효율성이 좋아요.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수익률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을 10% 담아두는 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같은 시기, 특히 이제 금이 더 중요해지고 금 외에는 사실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거의 없는 시기로 갈수록 이제 사실은 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일단은 10%를 담아두시고 내가 조기현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이 금이라는 자산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듦에 따라서 조금씩 천천히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만 담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조기현 작가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전 재산 몰빵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도 괜찮다. 네, 왜냐면 금 사이클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조급함만 내려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 금, 금 ETF, 금 통장, 금 관련 주식 각 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은 실물만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실물만 가지고 있기는 해요. 실물이라는 건 뭐 골드바, 뭐 실버바 이런 걸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일반인 분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실물은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듯 금은방마다 가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의 방법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면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어느 세월에 다 공부하고 그거 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에이 금 안 사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사실 그 미세한 차이를 또 얻는 것보다는 일단 금 사이클에 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효율성이 좋은 두 가지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은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 되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이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큰 손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드릴 건데 첫 번째는 KRX 금시장이라는 그 투자 방법을 되게 추천을 드려요. KRX 금시장은 그냥 내가 주식 어플에서 쉽게 뭐 주식하듯이 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이걸 투자하시려면 그냥 주식 어플 까시고 주식 어플은 뭐 웬만하면 있으시겠죠. 요즘에는 뭐 주식도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서 주식 어플 내가 만약에 키움증권을 쓴다. 그럼 키움증권 KRX. 내가 뭐 NH투자증권을 쓴다. NH투자증권 뭐 KRX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주식 어플에서 KRX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뭐 자세하게 뭐 인터넷에 충분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간편해요. 우리가 막
금은방 가가지고 여기서 금값 얼마예요? 80만 원이요? 여기 갔더니 85만 원이요? 여기 갔더니 90만 원이요? 아, 그럼 80만 원에 사야지.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손가락 벌튼 딸깍딸깍 누르면 매수 매도가 돼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매우 싸요. 금통장 같은 경우에 살 때 팔 때 합쳐서 수수료가 대략 2% 정도 되는데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2%에서 0.3% 거의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얼마나 이게 수수료 면에서 좋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KRX가 좋은 점은 세금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금통장에 투자를 하면 다시 똑같이 설명을 해서 금통장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돼요. 심지어 그게 내가 투자금이 작아 그러면 다행인데 투자금이 좀 커 그러면 그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에 또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금이 조금 뼈 아플 수 있는데 KRX 금시장은 내가 매수하고 매도한다 그래서 세금이 전혀 없어요. 마치 주식처럼 그냥 매수 매도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수료도 싸지, 살 때 팔 때도 간단하지, 거기다 세금도 없어서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웬만한 상황에서 이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면 돼요.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얘로 투자하는 게 되게 불리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KRX 금시장은 우리나라의 실물 금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져요. 근데 이게 대부분에서는 되게 좋은데 특정 시기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지금처럼 사실 사람들이 금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을 때야 오히려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도 많거든요. 그냥 이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싸요. 그냥 국제 시세보다도 훨씬 더 쌉니다. 우리나라의 금가격이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금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금에 대한 관심이 또 쫙 몰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이 엄청나게 빠르고 자유롭게 되진 않아요. 그럼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많이 몰린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네, 웃돈이 붙습니다. 예,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은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뭐 진짜 길어야 세 달 정도면은 다시 적정 국제 시세로 맞춰지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프리미엄이 막 10%, 20% 치솟았다. 그럼 이때 내가 KRX로 투자하면 일단 20% 손실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ETF로 투자하면 좋아요. 근데 뭐 어차피 금 가격이 그거는 많이 오르고 되게 사람들이 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을 때나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KRX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언젠가 이 영상을 그렇게 좀 뜨거운 시점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 요즘에 맨날 뉴스만 키면 금 얘기 나오고 금이 막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 그러고 뭐 사람들 뭐 내 주변 사람들이 맨날 금 얘기밖에 안 한다 하면은 ETF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ETF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통장처럼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이제 0.7% 정도로 금통장보다는 낮지만 KRX 금시장보다는 좀 높아요. 하지만 얘는 대부분 금 선물 시세를 추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ETF 중에서도 KRX라고 붙은 ETF는 KRX 가격을 추종하는 거니까 얘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금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 가격이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서 이 ETF 가격이 이제 또 프리미엄이 붙거나 하지는 않아요. 선물 시세를 추종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 이제 금이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ETF로 투자를 하셔야지 사자마자 20% 손실을 보는 그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